자, 37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기 전에 뒤로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 네, 그거 하고 37페이지에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를 같이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요거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7회 시험에도 답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시험에도 또 답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분명히 뒤에 얘기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요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자, 여기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매매를 두 번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두 번 팔아먹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두 번 팔아먹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하나 있다. 근데 그 토지를 을과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자기가 을과 매매할 수는 있는 거죠. 자유롭게 상대방 선택해서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일단은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이거는 유효일 수밖에 없죠.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행에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생겼잖아요.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갑이 이행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병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하고 다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니까 매매가 두 번 있었다라고 해서 먼저 이루어진 매매를 제1매매라고 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매매를 제2매매라고 해요. 이렇게 을에게 이행해 줄 의무 있는 자가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팔아먹는 이 행위를 보통 우린 계약상에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배임행위라고 해요. 이런 행위를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배임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임행위를 했어도 제2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거든요. 제2매매에 의해서 이행을 해줬대요. 얘한테. 이행을 해줬다는 얘기는 얘 이름으로 뭘 해줬다는 얘기죠? 등기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데 이 등기는 제2매매가 유효면 등기도 유효고 제2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는데 이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할 때 제2매수인 병이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제2매수인 병이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걸 따질 때 뭐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요거 제1매매 사실을 알았으면 악이일 테고 제1매매 사실을 몰랐으면 선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제2매수인이 선이가 됐든 악이가 됐든 제1매매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무조건 제2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물건도 내가 먼저 살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르고 샀다 이건 당연히 유효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알면서도 샀다 그래도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이 지나가다가 갑소유 토지를 보고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니까 갑이 제1매수인인 을에게 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쉽군요 라고 돌아서서 나올 때 갑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얼마면 사실 겁니까? 갑은 지금 을한테 이거를 2억에 팔았어요. 근데 병이 3억 정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병에게 팔아야 되죠. 그리고 갑은 그런 생각합니다. 계약금 돌려주고 이것저것 마무리하고 그러면 한 4천만 원 주면 된다. 그럼 내가 6천만 원 더 벌면 더 벌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제1매매가 있었던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만 갑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면 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을은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라고 갑이 얘기한대요.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2매매는 유효다. 계약 자유 내지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유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제2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유효겠지만
제2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여기서는 악의 가지고 자꾸만 넣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2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이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적극가담이다. 이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말은 매도인의 이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가담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극가담은 어떻게 하는 게 적극가담이냐. 제1 매매 사실이 있고 이행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즉 배임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알고 뭐 했다?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알면서도 요청했어요. 배임행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히 알고 요청했다가 아니라 이거 나한테 파세요. 내가 돈 더 많이 준다는데 뭘 그걸 못 파냐고. 제발 나한테 좀 팔아달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술 사줘가면서 막 꼬셔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로 표시하면 뭐고요? 알고 요청. 네 글자로 표시하면 적극가담이에요. 이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무효가 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무효입니다. 이때 제2매매가 무효인데 제2매수인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효지만 이걸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정이 있다. 정은 전득자라고도 하고 제3자라고도 합니다. 정은 제2매매가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제2매매가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죠. 정은 무조건 권리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후의 법률관계 전부 무효가 되는 싹 다 무효거든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 제3자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갑과 병은 지금 둘이 반사회적 행위 같이 한 거죠. 제2매매가 무효라고 한다면 둘이 반사회적 행위 같이 한 거잖아요. 갑도 반사회적 행위 했고요. 병도 반사회적 행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갑이고 병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사회적 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소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네 번째인 거죠. 그래서 제2매수인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정리할 게 있어요. 제1매수인을 기준으로 정리할 거는 제2매매가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제2매매는 유효인 경우도 있지만 무효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제2매매가 유효다 그래요.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는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제2매수인 병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죠. 취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2매매가 성립되는 바람에 그래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면 처음부터 불능이었어요?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었어요?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라고. 뭐가 성립했냐면 후발적 불능이 성립한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 성립했는데 채무자인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귀책 사유 있죠. 얘가 두 번 팔아먹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 돼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이걸로 끝냅니다. 그냥 이걸로 끝낸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건 없고 여기서 나올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제2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죠.
제2매매가 무효가 됐어도 쌍방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행사할 수 없다면서요. 상대방에게 내가 준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갑하고 병 간의 관계 보면은 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죠. 지금 갑이 이행해 줬으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돈 줬죠. 3억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들 생각엔 지금 이거 불법행위 할 만하네. 불법행위 해놓고 나니까 지네가 원했던 권리 그대로 취득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한 을은요, 아무것도 취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보호가 돼야 돼요? 비정상적인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뭘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행위예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인 거죠. 이상한 짓 한 놈들은 보호가 되고 정상적인 행위한 사람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럼 어떻게든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을은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봐야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는데? 병한테 귀속되어 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하게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회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을이 갑을 대위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을이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귀찮아서 안 하고 있으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무효등기 말소해라 라고 청구하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반환이 되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위 청구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반환 청구할 수는 있나요? 직접도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병과 을은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법률관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을이 병에게 가서 소유권 좀 반환해 주시죠. 그러면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럴까요?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어요. 결론으로 보니까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생기죠. 이런 쥐새끼 같은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생길까 봐 우리 판사들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법을 적용해서든 을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부작용이 적은 걸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무효등기의 말소 청구권이 존재하진 않아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거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지만 이걸 그냥 억지로라도 인정하자. 그래서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걸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권리지만 판례가 억지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경우라도 직접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두 사람은 지금 불법행위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이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아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하는 거냐면요, 갑하고 병 사이의 이 법률행위가 오직 진짜 법률행위가 아니라 오직 누구요? 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같으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에요. 근데 갑하고 병의 저 행위가 갑이 오직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싫어서 한 행위 아니잖아요, 저거. 그렇죠? 진짜 매매죠, 저거. 갑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한 행위지 저게 을에게 해주기 싫어서 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을이 여기다 대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1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 정리했지만 제2매수인을 기준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제2매수인이 할 수 있는 행동, 먼저 가이죠. 이 공이 뭐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직접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직접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할 수 있다잖아요. 그 다음에 이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행위가 오직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싫어서 가짜로 병에게 판 행위였다. 그럼 이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는데 이거 진짜 거래 행위잖아요. 욕심나서 하는 거래 행위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게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으나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허용하지 않는데 판례가 억지로 허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반환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둘이 지금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게 어디에 응용이 되느냐라고 해서 3개 정도의 응용이 돼요. 여기는 지금 매매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매매가 아닌 다른 법률 관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취득시효 완성인데요. 요건 우리 다음 과정에 할 거예요. 1월 과정에. 요거는 1월 과정에 할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드시 매매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지아들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대요. 그럼 매수인은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매매뿐만 아니라 제한 물건에도 준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 2개 정도 응용되는 거 1월 과정에서 할 게 조금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 더 응용해 나가면 갑이 사망하고 갑의 상속인 정했죠. 정까지 했으니까 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A로 합시다. A가 나타났다. 얘하고 법률관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1월 과정에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뭐만 해요? 지금 여기 있는 기본 이론 있죠. 제1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제2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요거 4개 정도를 정리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대. 을이 취득시효 완성시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매매는 아니잖아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시켜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생겨버려요. 근데 매도인 입장가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아서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얘가 취득시효 완성시켰다 그래서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공짜로 뺏기다시피 해서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팔아먹었다. 그럼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그것도 무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인 거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중매매 보면요, 이중매매 제2매매의 효력은 원칙이 뭡니까? 제2매수인 선악불문하고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된다. 거기 굵은 글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제2매수인은 제1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갈게요. 예외에 그래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가담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죠. 그래서 적극가담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요청했다고 보이시죠? 세 번째 줄 찾았나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 3번으로 가면 이게 무효인 경우에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불법원인급여가 성립해서 당사자는 일체의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및 찾았어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줄쳐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관계는 우리 다음 과정에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있었어요 저거? 공가이죠. 맨 처음에 공은 뭐죠? 대위 행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여기 가위 이거 나왔네. 두 번째 가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없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가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3번에 보세요.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 여기까지 한 거 보고요. 여기 보세요. 공,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가위, 직접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됐죠? 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나오는 게 5번에 이중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전득자 그래요. 무효인 경우에 전득자는 누구 얘기하는가? 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거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의 법리 확장은 지금 안 해도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과정에 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37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죠. 요거는 31페이지에 있던 거예요. 이중매매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103조의 예시규정이라고 했죠. 104조는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 해석, 법조문 해석 자체가 민법제 104조 해석이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줬어요. 한 사람은 너무 조금 줬다고. 급부는 이만큼 했어요. 근데 반대급부는 요거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급부한 사람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이 사람은 궁박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어려움을 궁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궁박한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저도 그랬어요. 엊그저께 택시를 탔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간다고 택시를 탔는데 주머니 만져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택시비 내야 되는데 새벽에 그분 처음 손님일 텐데 내가 지갑을 안 들고 나왔네요. 깜짝 놀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돌려야 되나? 다시 돌리면 무조건 지각이에요.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요즘엔 휴대폰 가지고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휴대폰 결제도 되나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좀 기다리시라 그러고 빨리 집에다가 지금 지갑 가지고 나오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물어본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 심리 상태를 궁박이라고 얘기해요. 이 궁박은 정신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궁박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솔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경솔은
보통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학자가 글을 전혀 못 읽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나 글을 모르니까 좀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또 그게 그분들한테는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신상태 내지는 심리상태를 경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솔은 뭐예요? 저 사람 가볍게 움직인다죠. 이게 같은 맥락이 비슷한 거죠. 조금 신중하게 생각 못하고 가볍게 움직인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이다 라고 하는 건 이 거래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사회 경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IT 제품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잘 사요? 근데 우리 꼬맹이들은 거래를 많이 안 해봤어도 IT 같은 거 잘 알죠? 전자기기 같은 거 한 번만 만져보면 알아요. 그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린 잘 모르죠. 제가 몇 년 전에요. 몇 년, 한 7년, 8년 됐는 것 같아요. 8, 9년? 더 됐나 더 됐나 모르겠네요. PNP라고 하시죠? PNP. 옛날에 이렇게 PNP라고 해가지고요. 휴대폰이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잘 안 될 때예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인터넷 때는 PNP가요. 근데 그걸 제가 홈플러스 가갖고 48만 원 주고 샀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보호한다고 가죽 파우치 있죠? 가죽 파우치를 3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총 51만 원 줬어요. 여기 보니까 어학도 많이 들어가고요. 인터넷 검색도 좀 돼요. 물론 빠르지 않아서 그렇지 와이파이 있는 데 가면 컴퓨터 안 잡아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좀 되더라고.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때 비싸기도 하고.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닐, 큰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자랑질했죠, 집에 가서. 그랬더니 큰 애가 아버지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8만 원, 그리고 가죽 파우치까지 해서 3만 원이야. 그랬더니 좋기는 되게 좋으네요. 그래서 갸우뚱하면서 들어가더니 인터넷에 찾아본 거야. 인터넷에서 이걸 22만 원에 팔아요. 22만 원에. 근데 내 거는 모델이 끝에 M으로 끝나는데 인터넷에서 파는 건 M, A1 이렇게 끝났더라고. 요거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내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 용량 같은 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모델 번호만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22만 원이야. 거기다가 가죽 파우치는 서비스요. 보너스에다가 갖고 다니는 모두 더 줘. 여기는 지금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 궁박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슬슬 나간 거고요. 또 글을 또 알기 때문에 경솔한 상태도 아니었죠. 하지만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 경험은 충분히 있었잖아요. 해당 영역의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죠.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다 갖출 필요는 없어. 이거 다 갖춘 사람은 밖에 나와서 숨 쉬면 안 되죠. 방에서만 숨 쉬어야 되는 거야. 밖에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거 다 갖춘 사람은요. 그래, 이거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다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가고 나중에 다음 주에 저한테 와갖고 중학교 1학년이 했어야 되나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 매년 계세요. 이게 중1은 뭐예요? 중2 밑에 중1 그거 아니요.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런 행위를 대리인이 했다.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공부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궁본, 경무대다 이렇게 해서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뭐 하긴 뭘 배운 건 있겠어요. 안 배운 거지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지금 암기해 두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나중에 대리에 가서 별도로 암기할 게 아니라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가면 한번 또 나와요. 이게 우리 민법 104조에는 여기까지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상대방은 어떤 상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 필요한데 상대방은 피해자의 이러한 주관적인 요 사실을 알고 이용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이용하려는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리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갖추어지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추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효가 되려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이 중에서 추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아요. 이것도 누군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거 없습니다. 이거 무효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내 거는 500만 원짜리인데 받은 건 100만 원짜리였거든요 라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요건도 입증해야 되고 또 그때 당시에 나는 궁박하였거나 경솔하였거나 또는 사회 경험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입증해야 돼요. 추정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폭리의 악의도 다 입증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고요.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법률 효과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싹 다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 줍니다. 무효행위 전환은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를 통했으면 당사자가 아마 가격이 적당했으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분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게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줬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당사자가 제대로 거래하였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계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무효행위가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환을 인정해 주는데 어디에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상행위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유상행위면 계약이 됐던 유상행위면 단독행위가 됐든 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상행위에는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상행위는요 증여 있죠. 증여는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증여는요. 여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부 같은 행위 있잖아요. 기부도 증여와 같은 개념이죠. 여기도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또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매는 돈 조금 주고 좋은 물건 사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크면 클수록 잘한 거예요. 경매는. 아시겠죠?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입증이 돼서 무효가 됐다. 그럼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쪽 사람이 한 거예요? 상대방만 반사회적 행위했잖아요. 이런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했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는 얘만 한 거죠.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니까 돌려주시오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얘는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 아니고 얘는 당한 사람이죠. 당한 사람은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판례가 단독행위에도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이 판례는 재밌으면서도 참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갑은 주부예요. 주부인데 남편을 대신해서 산업전선에 나왔어요. 갑은. 남편은 을이죠. 집에 있어요. 집에서 전업주부를 합니다. 동네 부녀회 총무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 단풍 구경을 잘 갔다 왔다 그래서 부녀회장한테 감사패도 하나 받았어요. 체질에 딱 맞는다는 거야, 남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은 잘했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 일은 참 잘했는데 돈을 못 꿔도 외상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납품했으면 물건 잘 만들고 잘 납품했으면 돈을 걷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럼 당신은 집에서 살림해, 내가 가서 돈 회수할게. 그래서 거래처의 병에다가 채권을 청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납품했던 대금 좀 주시죠 라고 했더니 얘가 사장님 바뀌셨어요? 부인께서 오셨어요? 그러고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왜 만나자고 하냐니까 나는 만나서 돈을 주지 은행으로 송금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그럼 주겠다는데 만났을 거 아니냐고. 얘가 만나자마자 반갑다고 악수를 하더니 헤어질 때까지 그 악수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야. 돈은 안 주고 이거 손만 열심히 잡고 자꾸만 무슨 수작을 벌였다고요? 예, 개수작을 부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럼 이제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남편은 평상시 부인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관심도 없었는데 얘가 개수작을 부린다니까 성질 나 안 나? 이건 성질 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내가 봐주니까 그러고 좌우 스트레이트를 가서 뻗은 거죠. 넘어졌겠죠. 어디 가 있어 지금? 병원 가 있고. 얘는 고소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꼴인이 된 거야.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부인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느꼈다 그래요. 그렇죠. 국가에서 잘 보호하고 있죠. 때 되면 밥 먹여, 때 되면 재워, 깨워서 운동도 시켜. 얼마나 좋으냐고. 술, 담배 끊게 하겠죠 여기서 지금. 예, 편안함을 느꼈대요. 자유를 느꼈대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뭐하고 있냐고 빨리 조치 취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기는 싫지만 을을 가서 만나러 갔죠. 병을 만나러 갔죠. 가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채권을 포기하셔. 그럼 내가 남편 고소 취하해 줄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다. 그랬더니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나왔겠죠. 나오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입에다가 두부를 한번 딱 물리고 잘 생겨라. 그러고 가갖고 다시 이거 채권 포기 무효를 주장하고 채권을 다시 청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무슨 강아지 풀을 그렇게 뜯고 계시냐고 한번 포기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소송이 됐던 거예요. 이때 이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채권을 포기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고 내가 받을 걸 포기했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객관적인 요건 됐고요. 주관적으로요. 그랬더니 주관적으로 남편이 구속된 부인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거야. 어떠신데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궁박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판사들이 웃을 뻔했대요. 그리고 살짝 웃을 뻔했는데 꼭 참았다 그러죠. 꼭 참았대요. 그래요. 주관적인 요건 갖춰줬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요. 그래요. 상대방이 고소한 사람이 누구야?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은 나의 이런 상태를 알고 이용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입증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맞다. 채권 포기는 효력이 없다. 이행해줘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쓰러졌겠죠.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판사한테 니네들 친척이지 막 그러고 삿대질 하다가 거기서 벌금도 맞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채권은 다시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다 입증해 버렸죠. 그래 얘는 주부해야죠. 부인이 나와서 활동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판사가 나중에 물어봤대요. 이 사람한테. 진짜 궁박했어요? 그런 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갔대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고 갔대죠. 판사들도 거기서 웃을 뻔했대요. 이 판례가 한 달간의 자유부인 판례요. 아시겠죠? 한 달간 자유부인 사건이고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이거 자체가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궁박은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라고 이 부인이 주장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박했던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다. 그래서 판사들이 인정해 줬던 거죠. 근데 진짜였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부인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신혼 때는 그럼요. 궁박하죠. 그래요. 근데 10년만 지나면 그래요. 남편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편안하죠. 그때 끄떡끄떡해. 맞아. 그래요. 매일 들어오는 거 이거 귀찮아 죽겠죠? 남들은 주말 부부도 잘 안 되는데 저 인간은 왜 맨날 들어와서 밥 달래? 남편 중에 제일 못된 사람이 그거라며. 세끼 다 먹는 사람 집에서. 그럼 뭐 삼식이라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그 제일 못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바깥에서 굶고 나보세요. 나 1시에 일하고 들어가면 밥 달라 그러면 매 맞을까 봐 바깥에서 뭐 먹고 들어가요? 쭈꾸미 3마리에 소주 1병 반 내지 2병 먹고 들어가잖아요. 쫙 배 채우고 들어가죠. 네. 그래. 요거 판례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요. 아시겠죠?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했어요. 요 그림 한 판을 알고 계셔야 돼. 저거 2개를 그릴 줄 알면 무조건 한 문제 맞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진 찍을 사람 얼른 찍으시고요. 지금 카메라 가지고 찍을 사람 얼른 찍으시고, 여러분끼리 밴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밴드 위에다가 질문도 하고 자료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하세요. 통성명들 안 했죠 아직? 예, 통성명도 하고. 통성명하고 친해지는 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낮술 먹는 거야. 낮술 한 잔 먹고. 네, 그래요. 낮술 먹고 오늘 그날 집엔 들어가셔야 돼. 또 낮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시는 분 가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성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야. 통성명이 돼 있으면 한 사람이 찍어갖고 다 까똑 날려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거기 37페이지 잠깐 책을 훑어보고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법조문이잖아요. 이 니은에 잠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백사조는 백삼조에 독립한 것이 아니라 반사의 질서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따라서 백사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백사조는 적용될 수 없어도 백삼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찾으셨죠? 네, 그래서 거기 니은하고 디귿이 어떻게 그렇게 꽁지에 붙어 있나 모르겠어요. 칸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거기 니은, 디귿 잘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건 볼게요. 객관적인 요건, 그래요. 불균형이죠. 이 그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급과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이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고, 그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죠. 매매계약 체결할 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가격 변동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행기에 불균형이 생겼다. 그것까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B까지만 보고 C는 지금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주관적인 요건, 그래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폭리자는 어떻게 써야 돼?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가 있었어야 되죠. 여기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중1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중1이고요. 궁박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솔은 보통 사람이 가지는 주의를 고려하지 않는 심리 상태, 이게 경솔은 큰 의미는 없고, 무경험은 또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일반적인 생활 체험 및 지식이 불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 해당 영역 내지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을 때 그 F 앞에다가 뭘 써놓냐면 궁, 본, 경무대. 궁박은 본일,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궁본, 경무대 앞에다가 그냥 써놓습니다. 써놓으셨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그래요. 입증 책임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싹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은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다요. 추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A가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싹 다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이행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불법의 원인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수익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746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피해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수익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는 746조 본문이 적용이 돼서 폭리행위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급여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B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는 절대적 싹 다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를 기초로 상대방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하나 있대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선악불문하고 취득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가지고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에 추인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추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뭐는 인정이 돼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됐다. 적용 범위 유상계약에 적용해요.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합니다. 경매 등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에 의한 재산권 이전에 또는 증여나 기부와 같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그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백사조와 관련돼서는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 요거 한 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한 판에 그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판례예요. 이 판례가 2번에 있는 판례 있죠. 단독행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이다라고 해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 부인이 심리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한 달간 자유부인 사건이죠. 좋습니다. 그 판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 나왔던 거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편집을 또 이렇게 해놨네. 자,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인데요. 법률행위 해석은 다른 말로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라 그랬잖아요. 법률행위 해석은 이제 의사표시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요번 과정에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꼭 나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번 과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줄쳐놓으면 60점은 반드시 맞을 수 있는 부분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과정에 해버릴까요? 이건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54페이지가 나오죠. 5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요번 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1월달 가면 안 하느냐? 1월달 가면 해요. 하는데 11월, 12월 과정에서 줄쳐준 부분만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완전히 기초 부분이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매번 나오는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4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